우리 그 유학생분들도 다수 계시지만 중국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죠. 차이나는 말하자면 중국은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공산당이 강력한 권위를 유지하고 있죠.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저항하는 포스트 사회주의의 가장 큰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포스트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이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학자들 얘기했죠. 한이라는 학자를 위시해서 스테닝이라는 학자까지 2005년에 발표한 논문에 들여다보면 이러한 포스트 사회주의 개방화의 물결을 탄 그런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전이 과정에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의 그 과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 중 가장 서구화가 진전된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1989년 이후에 급속한 베를린 장벽의 그 붕괴 이후에 급속한 변화를 겪었으며 많은 국가는 EU 회원국이 되어서 서구 시스템에 맞게 재구조화를 추진했습니다. EU에 다 가입을 했어요. 유럽 연합이죠. 유럽 유니온, 유럽 연합에 전부 회원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경제적이고 사회적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 헤맨다는 점에서는 포스트 사회주의 특징을 공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한 나라들이.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업을 통해서 포스트 사회주의, 예고해 드린 대로 포스트 사회주의 사회에서 한류가 발휘되고 있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의미를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번 주에는 동유럽에 불기 시작한 한류의 바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공공연하게 비밀로 된 북한에서의 한류 인기, 한류 부분이 북한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먼저 동유럽 중 EU의 회원국이고 서구화된 시스템을 선도하고 있는 헝가리와 루마니아를 대상으로 한류의 팬덤층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유럽은 그래서 윤선희 교수가 직접 그 나라에서 심층 관찰을 했다는 얘기예요. 심층 인터뷰라든지를 통해서 그들의 그 문화적 사상, 그다음에 그 행동, 태도 이런 부분들을 분석했다는 거죠. 동유럽은 한국과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상당히 먼 국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류의 바람이 대단히 열렬히 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나 거리가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도 한류 바람이 대단히 열렬히 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한류 팬 숫자는 적지만 동유럽 한류 팬들은 어느 것보다 열렬 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류에 그들 미래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가 지리적 범위를 넘어서 보편적 정체성으로 동일시 되었듯이 포스트 사회주의 국민들이 희구하는 아시아 정체성은 새로운 대안의 모델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서구화의 문화, 서구화의 정체성보다는 아시아의 정체성에 더 탐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 아이덴티티 이 부분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유럽에 이어서 그 다음 주에는 북한의 한류를 다루고자 합니다. 미리 북한에 대한 한류 부분을 약간 언급을 하자면, 예고편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에서의 포스트 사회주의적 변화와 많은 관심들이 여러분들이 있죠. 북한 여러분들 그 이메일 보내신 거 보면 많은 관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의 포스트 사회주의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 건설에 한류의 영향은 결국 통일 후를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북한이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조주의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신앙처럼 교조주의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교조적인 그런 공산주의죠.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체제라고 볼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그 자본주의 물결로 개방화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북한 사회 내부에 이미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포스트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겉으로는 엄격한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위시해서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마치 왕권 체제처럼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이어지고 있죠. 있지만 이미 일반 사람들의 일상에는 시장 경제 체제가 만연해 있고, 문화와 정서에도 정치권에서 퇴폐라든지 날라리 문화라고 북한 내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한류를 말하자면 퇴폐적인 문화다, 날라리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정치권에서 다시 말해서 북한 공산당을 위시한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인민들에게 금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한류가 보편적으로 사실상은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식 암시장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장마당이죠. 장마당은 우리가 흔히 고양이 뿔 외에는 다 구할 수 있다고 하죠. 고양이한테 뿔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전혀 있을 수 없는 것 외에는 다 거기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도로 벌써 어디서 다 유입이 되겠습니까? 다른 타국에서 다 유입이 되겠죠. 공공연하게 암암리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농담이 나올 정도로 고양이 뿔 외에는 다 구할 수 있다는 정도로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이미 만연해 있고, 김정은 체제에서는 핵과 경제 병진 노선에 의해 시장이 제도권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기억해 보면요, 글쎄 제 기억으로는 1990년도 후반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이나 중반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1995년 전후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MBC 프로덕션의 주체로, 그때 당시에 아나운서 출신의 변웅전 씨라고 있어요. 변웅전 국회의원도 했고요, 충청도에서. 그분이 사장이었습니다. MC 프로덕션이라고. 지금은 CNI로 전부 MC CNI로 같이 MBC 미디어텍과 같이 통합이 됐는데요. 당시에 MC 프로덕션 거기에 이제 MBC 소속으로 전속 악단이라든지 예술단, 말하자면 그 무용단이라든지 합창단, 이러한 그 분들이
본사의 전속단으로 있다가 MC 프로덕션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양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사장을 지냈던 분이 변용규 씨예요. 제 기억으로 1995년 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그 당시에 러시아의 개방화가 구소련이죠. 물결이 그 거세지면서 그 북한과 우리나라의 그 가수들, 북한의 그 어떤 예술단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유명 가수들, 뭐 이선희 씨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뭐 심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수들, 그리고 사회 그 두 북한과 남한이 사하린이라는 그 영토에서 우리가 그 러시아 소속으로 돼 있죠. 그 사하린이라는 영토에서 우리가 그 합동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방송으로도 나갔죠. 그때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촬영으로. 그때 그 제가 아마 그 우리 그룹의 카메라 감독들 중에 막내는 아닙니다만 후배도 있었으니까, 후배들도. 그래서 그때 뭐 EFP, ENG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들고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북한에서도 영화용 그 카메라를 들고 와서 촬영을 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촬영을 했는데 북한 예술단과 우리의 탑 가수들이 당시에 같이 합동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사이렌에서 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 장마당처럼 개방화의 물결이 되면서 그런 그 사하렌의 시장, 암시장에서 달러를 그 많이 추구하고 점점 이제 달러가 올라간다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서 없는 물건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유명 화가들이 거리에 나와서 그 그림을 판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악기라든지, 러시아는 바이올린이라든지 그런 악기들이 유명하잖아요. 라든지 그렇게 남합리에 나와서 그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언급이 됩니다만 이런 동구권의 나라에서도 그 유행처럼 나오고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그 한국어, 그다음에 한국 역사를 배우는 그 한국어과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그 당시의 한류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 젖어 있을 때였어요. 저희 팀을 그 통역을 해준 젊은 그 여학생이 한인 3세대였는데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그 사회련에서 자라면서, 그래서 한인 3세대인데 한국어과를, 그러니까 러시아에 유학을 가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름철인데 방학 때 와가지고 저희를 이제 통역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야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 잠시 제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우리 팀들이 거기에 이제 그 잠시 그 유적이라든지 그 사하렌의 유적이라든지 또는 그 간단 쇼핑을 할 때 잠깐 그 유적지의 벤치에 앉아가지고 제가 둘이서 얘기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만, 한국어라든지 한국 역사를 왜 배우느냐 했더니 한국에 굉장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이 경제 발전이 엄청나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것을 저는 정말 실제로 느꼈습니다. 같이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 그리고 너무 잘 사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 못 살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뭐 여러 가지를 저는 느낀 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경험을 쌓은 적이 있는데 소중한 경험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저는 그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도 많이 그때 그 시절을 많이 그 경험을 머릿속에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저로서는 생생한 경험을 느끼게 된 거죠. 북한에서도 결국은 이런 장마당, 그러니까 그 여학생도 제가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러시아 돈도 이렇게 갖고 갔습니다만 거기 쓸 수 있도록. 근데 러시아 돈으로 좀 이렇게 그 수고비를 좀 주려고 했더니 달러가 있으면 달러를 줘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아주 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이 북한의 장마당도 이 언젠가는 북한이 개방화에 중국이나 다른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개방의 물결을 타게 되겠지만 그 전초적인 양상으로서의 이런 장마당의 암암리에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그러한 시장 경제 모습들이 그때를 떠오르게 할 정도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현재까지 뭐 가장 유일할 정도의 교조적인 맹목적으로 쫓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하는데도 그렇게 장마당 같이 그런 데서 만연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으로 퍼져 있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어느 정도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고 한류 자체가 인민들에게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제가 생각을 해보고 저한테 그 사진으로 찍힌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북한에서 청소년들, 특히 대학생들, 김일성 대학이라든지 이런 평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그 화면에 앱들을 제가 찍어 온 게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 못지않게 앱이 많이 깔려서 게임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뭐 SNS라든지 뭐 어느 정도 억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겠지만 북한 체제에서 이러한 인터넷이라든지 SNS는 통합을 억압을 한다고 해서 통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통제를 하면 할수록 몰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 인류 문화에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독재 체제에서도 항상 그 몰래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 열망으로서 젊은이들이 항상 숨어서라도 이렇게 진행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인터넷이나 SNS 이런 부분은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어떤 사상적 어떤 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개방화의 물결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저의 어떤 추측을 어느 정도 해봅니다. 이러한 인민들의 그 양상을 그 공산주의 체제의 가장 그 일당 독재로서의 그 김정은 위원장도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방을 안 할 수 없는 이러한 흐름,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그러한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에서는 핵과 경제 병진 노선에 의해서 시장이 더욱더 제도권을 흡수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남북 북미 대화가 진전이 되다가 미국의 트럼프 정권과 김정은의 가로막힘이 있었는데요. 북한 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앞으로도 수반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특히 미국이 트럼프에서 바이든 정부로의 변화 속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는 더욱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장 경제 체제가 확대되고 개혁 개방이 시도될 것이라는 점은 굳이 점쟁이가 아니라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일반인들도 예측해 볼 수 있는 미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북한 사회의 변화는 이미 진전되고 있는 사회 내부의 변화에 근거한 것이며 한국 미디어와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은 이를 부추기는 촉매제이자 사회 변화의 표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북한 사회가 마치 독일이 통합되듯이 동독과 서독의 어떤 문화가 교류, 특히 TV를 통해서 이렇게 교류가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듯이 지금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를 통해서 저도 뭐 북한에 그 방송 때문에 다녀왔습니다만 이러한 교류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개방화의 물결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MBC, KBS 또는 SBS 또는 JTBC 이런 방송사들이 평양에 지국을 두는 날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지만 북한 사회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곧 돌입하더라도 무조건 서구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3대 세습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 3대 세습을 유지하면서 체제의 정당성을 확립해온 요인은 바로 북한적 정통성에 있죠. 일당 독재죠. 일당 독재, 교조주의적인 어떤 일당 독재, 이러한 북한적 정통성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대안을 찾는 노력은 포스트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북한식 전통성은 서구와 다른 혹은 서구의 저항적인 문화 질서를 기반으로 확보된 것이고 이는 북한식 민족주의를 낳은 아시아적 정체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서구와 이양 대립을 이루는 북한의 정통성은 정권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에게도 공유되는 것인데 금지된 외국 미디어를 즐기면서도 한국 미디어가 특히 인기를 독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주의 차원에서 더 한류를 일반인들은 서구의 문물보다는 더 받아들이고 암암리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인들에게, 인민들에게서. 그러니까 그 동구권에서도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아래로부터의 혁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시장 경제부터서 장마당 같은 아래로부터의 혁명. 특히 SNS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SNS나 이런 인터넷 등을 통해서 또는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급격히 이렇게 문화적 밈이 널리 날아가는 날리는 이런 나르는데 그런 도구적 그런 어떤 유용물들을 있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더 그것들이 급격히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러한 북한의 사회 변화의 맥락에서 정체성 문제라든지 한류 관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고편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부터서 본격적으로 동유럽 쪽을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동유럽의 한류와 코리안 드림. 아까 제가 사할인에서의 한인 3세의 한국어과를 다닌다는 한인 3세 대학생을 말씀드렸듯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 실제로 그러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류의 산업적 이해관계로만 보면 비주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다음에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동유럽인가? 그 이유는 첫째, 세계 권력 구도의 재편을 위해서 미디어 수용이 촉발할 수 있는 문화 권력과 그 영향력에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 대전으로 완전히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었던 역사적 냉전주의 체제, 냉전 체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정치적으로는 그다음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렇게 냉전 체제들을 세계 권력 구도죠. 이 부분이 이제 재편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미디어 수용이 더 아까 말씀드렸지 미디어 부분은 문화의 한 행태죠. 그래서 우리 미디어는 특히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전달 수단입니다. 미디어 매체죠, 매개체. 그래서 어떤 송신자가 자기의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를 커뮤니케이션 행위라고 한다면 그 전달하는 행위에 있어서의 전달 매체로서 미디어 자체가 매개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그 미디어 수용 중에서 그러니까 문화를 실어 날르는 그 자체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미디어 아니겠습니까? 미디어에는 영화도 있고 그다음에 방송도 있고 그다음에 인쇄 매체로서는 뉴스페이퍼, 신문이라든지 잡지, 매거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 미디어 부분이 굉장히 문화라든지 그 영향력들을 실어 나르면서 더욱더 세계 권력 구도의 냉전 체제의 재편을 새로운 판을 짜는데 굉장히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류 드라마라든지 케이팝 이런 부분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더욱더 양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둘째, 동유럽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동유럽 한류 현상을 통해서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의 재건 과정과 문제를 추적하면서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의 발전 모델, 특히 미래 통일 후에 북한 국가 재건에 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 모델을 들으면서 제가 또 얘기를 했듯이요. 문화적 교류, 특히 미디어의 그런 영향력이 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동유럽의 한류와 코리안 드림 이 장을 통해서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 포스트 사회주의 재건 과정과 미디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동유럽 국가 중에 자유주의 인민운동으로 개방을 선도했던 헝가리와 함께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장 엄혹한 공산주의 독재를 경험하고 획기적인 전환으로 개방에 동참한
루마니아를 대표적 두 사례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동유럽의 한국 미디어 수용, 그 사회 재건 의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역사적 붕괴 자체가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2세계를 형성했던 동구권의 해체를 순식간에 몰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뭐 2차 세계대전 아시다시피 이후에 사회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됐던 얘기. 그랬던 것이 동구권의 해체가 베를린 장벽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이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주의 몰락 이후에 가장 발빠르게 변화에 발맞춘 것도 동유럽입니다. 이 지역의 유구한 역사와 유럽의 정체성, 사회주의 시절부터 자유화 운동을 이끈 역사를 상기할 때 이는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동유럽의 사회 재건의 이론적 지주가 되었던 것은 국가 재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경제적으로 피폐해 있기 때문에 국가 재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벤딕스라는 학자가 뭐 1964년도부터서 뭐 1996년까지의 그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특히 국가 재건과 시민이라는 저서를 출간을 했죠. 이후에 국가 재건 이론을 포스트 식민주의로 탄생한 신흥국은 물론 내정과 천재지변으로 새로운 국가 제도를 건설하는 국가에서부터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면서 현대 국가 재건의 기초 이론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재건 이론이라는 것은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 재건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정치 사회 전반에 대대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차입되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거죠. 특히 동유럽은 EU의 구성원으로 빠르게 통합되면서 보편적인 EU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 재편이 이루어져야 했고 급격한 변화와 사회 전반의 재구조화가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동유럽 국가들은 급진적으로 사회 재건을 추진하면서 외형적으로 서구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내부에서는 이것이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않았고 많은 문제를 배태했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문물들을 서구 시스템들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제대로 작용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부 반응들을 많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자본주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문제에 직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찾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과 분석이 존재하는데 프라이라는 학자를 예를 들면 정치적 양극화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어요. 동유럽의 나라들이 1989년 이후 자본주의를 급격히 도입했지만 이것이 일관성 있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 공산당의 잔재들이 시시때때로 세력을 회복하면서 새로운 사회 시스템과 민주주의의 도입 및 경제 발전을 방해한다는 것을 동유럽 25개국의 실증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증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프라이라는 학자가 왜 이 서구 문물, 서구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데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그 역설적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정치적 양극화 부분이 있다. 공산당의 잔재들이 계속해서 세력을 회복하면서 경제 체제가 무너지면서 공산당이 어느 정도 힘을 잃었을 때 다시 그 세력을 회복하면서 중국 공산당하고 다른 부분 동구권 유럽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 민주주의 도입 및 경제 발전을 방해했다, 그런 뜻입니다. 동유럽 25개국을 데이터 분석을 한 그 증명이 바로 프라이의 논문입니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동유럽 여러 나라들이 공산당을 해체하고 우익 세력을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옹립하여 체제 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자 많은 나라가 차기에는 중도 좌익 세력으로 옮겨갔다가 또다시 중도 우익으로 갔다가 하는 식으로 좌우를 오가면서 혼란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 이 프라이라는 학자의 분석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의 양극화 양상은 동유럽 내에서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같은 나라는 그것이 현재까지 정치 갈등의 문제가 되고 있고, 헝가리아와 체코 같은 경우는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체제 전환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고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윤선희 교수는 헝가리,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헝가리는 어느 정도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서 자본주의를 체제적으로 체제 전환을 하는데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나라라고 보면, 그러니까 헝가리와 불가리아 같은 나라, 아니죠, 헝가리와 체코 같은 나라, 거기에 반면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같은 나라는 아직까지도 정치 갈등으로 인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 그래서 그 중에서 헝가리와 루마니아를 집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K-팝이 한류 문화가, 한류 드라마 이런 부분이 어떻게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거죠. 심층 분석을 통해서 심층 인터뷰라든지 1대1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참여 관찰을 통해서. 하지만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정통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점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유럽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몰락 이후에 10년 동안 시장 경제를 급격히 도입한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발 경제 위기가 동유럽의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서 생계를 위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사태가 계속 속출하고 있죠. 생업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서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붕괴 후에 농토가 농민에게 배분되었지만 종자와 비료를 살 자금조차 없어서 농토가 유지가 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실정과 더불어서 동유럽 국가 재건의 과정에 큰 갈등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요인 외에도 문화 갈등입니다. 문화 갈등. 세계인들에게 동유럽이 유럽의 화약고로 비친 것은 발칸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재건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종과 문화 간 괴리로 발생한 갈등이 전쟁과 반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동유럽의 문화 갈등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서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실정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동유럽은